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손석우입니다. 원일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시계는 이번 주도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제 현안들이 변곡점을 맞고 있고 우리 경제의 방향성을 가늠할 각종 경제 지표들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조금 전에 기준금리를 동결로 결정했습니다. 방향성의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 바짝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죠. 그리고 같은 지표를 두고 정치권, 전문가,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경제가 안 좋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냥 덜 힘든지 더 힘든지의 차이지 최소한 지금 경제가 좋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경제가 나아질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지표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 분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이 난항을 헤쳐갈 수 있는지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이 토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은 조금 전에 현 기준금리인 연 1.7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조금 전 9시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한 건 가계부채 증가와 한미 금리 역전차 확대 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관심사인 금리 인하라는 소수 의견이 나왔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 총 7명 중에서 일부라도 금리 인하 의견을 냈다면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장일치였는지 소수 의견이 나왔는지는 잠시 뒤인 11시 20분경에 이주열 총재가 직접 기자실로 내려와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성황대 기술경영대학원 김연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또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금리가 동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 교수님. 네. 전반적인 시장의 예상은 동결이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셨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 금리가 조금 빠르게 내려가는 그런 추세가 굉장히 보여요. 근데 미국도 지금 5월 내내 시장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서 미국도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가 마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현재 0.5%포인트 낮은 입장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는 금리를 도저히 올릴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봐서 이번에 금리 동결은 저는 마땅한 판단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마땅한 판단이었다. 네. 그렇지만 이번 금통위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평론가님. 네. 소수 의견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예, 금통위원 중에서 이제 조동철 의원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주장을 하고 있었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조동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0%대니까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라면 그리고 기존에 이제 원달러 환율 오르기 전입니다. 외환원유고가 어느 정도 넉넉하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어쨌든 경기를 생각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소수 의견이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기자들 보고 사항들 좀 보니까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제 갑자기 조동철 의원하고 저하고 넥타이 색깔이 비슷합니다. 같은 누가 추천해 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기자들 사이에 왜 갑자기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한 11시 반경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나옵니다. 네. 이주열 한은 총재 기자회견도 있고 과연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됐는지 아니면 몇몇 의원, 조동철 의원들을 통해서 소수 의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확인 후에 정말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 안 한다. 충분히 현재 연 1.75가 확장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스탠스가 미묘한 뉘앙스일 것 같은데 바뀌는지 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 상황 보면요. 네, 오르네요. 많이 4.2원, 1원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움직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네. 뭐 어쨌든 환율도 그렇고요. 지금 금리 움직임이라는 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다 보니까 연초에 그 IMF 권고도 그랬고 최근에 KDI 보고서도 보면은 이 확장적 재정 정책과 아울러서 이 통화 쪽에도 조금 뭐 통화 양적 완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뉘앙스로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 인상보다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네. 더구나 이제 외화 유출 이런 것도 있고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취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다시 꿈틀거릴 그런 염도 있고. 근데 지금 뭐 가장 급한 것이 경기 부양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한은에서 고려를 안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뭐 결국은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훨씬 낮은 상황에서 미국이 움직이기 전에 한국이 먼저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근데 미국에서 군부는 지금 좀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 위원들이 조금 더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는 뭐 급진적인 분들은 금년에 2번 정도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뭐 평가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이미 군부를 떼고 있고 아마 가능한 미국에서 한 차례 정도 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거 슬슬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다가 미국에서 만일 금리가 인하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뭐 인하할 가능성은 좀 있고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분위기 조성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채권 금리를 보면 장단기 역전되는 현상이라든지 또 밤사이에 나온 소식 보면 미 연준 부위원장이 모든 뭐 경제 전망이 악화됐을 경우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가능성을 시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릴 이유도 있는 거고 뭐 그대로 유지할 이유도 있는 거고 당연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일단 미국하고 한국을 조금 분리해서 보면 한국은 제 판단에는 금리를 도저히 못 내립니다. 아, 도저히 못 내립니다. 만약에 내렸다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 될 거고요. 잘못된 판단이 되었다는 말은 금리를 내리고 나서 굉장히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겁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환율이 굉장히 더 불안해지거든요.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파격적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뭐 설비 투자가 안 좋고 소비가 안 좋아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1960년대식 케인스 이론을 들여다 대어서 내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분들이 과거에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자고 주장을 했고 그렇게 많이 내렸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실물 경제는 전혀 살리질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금리는 내릴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려봤자 부작용만 만들면서 실제로 가계부채 등등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든다고 봐서 저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은 한국은행으로서는 일단 지켜보는 것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미국의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때 가서 우리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조동철 금통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뭐 조동철 의원하고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쪽인데 약간 그 뉘앙스에서 실기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뉘앙스에서 실기를.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최근 한 3주, 4주 새에 정말 미스테리하게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1130원도 아니었었죠. 1120원대에서 순간 1192원까지 오늘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은행과 중앙은행에서 이제 확장적 통화 정책을 쓰겠다,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저 립 서비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경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는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좀 이따 좀 소수 의견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중에서 부정적 효과를 더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만에 하나 조금 있다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도 나왔다라고 치고 이주열 하는 총재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당초 원래 이 발언이 뭐 OECD라든가 KDI라든가 했던 목적은 그럼 이제 경기의 소비를 좀 살리기 위해 한 발언인데 오히려 지금 하게 되면은 외환 시장에 정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에 하나 소수 의견 나오고 뭐 금리나 뉘앙스 나오면 더 원달러 환율이 막 튀어오르는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지는 이런 원치 않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뭐 확장적 통화 정책 미국이 내리면 우리는 뒤따라서 내려야 된다는 쪽이긴 하지만 일단 단기적 국면에서는
이 환시장,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는 오히려 경기와 외환 중에서는 지금은 외환을 먼저 봐야 될 때 같습니다. 외환을 먼저 봐야 될 예,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김현희 교수님. 한국은행이 뭐 실기했다고 비판을 받는 것은 사실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지난 정권 때 그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 금리 인하 압박을 가고 그때 한은이 5번인가 내렸습니다. 네. 최소한 그때 2번 정도는 참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금리 운용에 훨씬 여유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들 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더 내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누구나 경제 성과 자체가 마이너스 1분기 0.3% 나오면서 지금 환율이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게 되면은 정말 그 우리 외환 관리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제 위기를 자초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 결국 지난 정권 때 지나치게 금리를 많이 내려가지고 네. 부동산 가격 폭등만 초래하고 경제에 크게 도움은 안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때 실기했는데 이제 또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 한번 올린 거 그것도 그럼 올리지 말아서 하지 않느냐 이제 뭐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이런저런 과거를 뭐 탓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은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좀 다른 어떤 정책을 펼쳐야지 지금 그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그건 그야말로 은발의 오줌누기 저는 그 의견에서 신 교수님은 동의를 하는데 부작용이 긍정적인 작용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런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다. 신 교수님.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아까 금통위원 중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지적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인플레가 극도로 지금 안정돼 있다 이 이야기인데요.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도 미국이 인플레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지극히 낮은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고 미국이 판단했어요. 그 왜 일시적이냐 하면은 지난달에 일부 서비스 가격이 미국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 서비스 가격이 뭐였나 봤더니 금융자문사의 자문 서비스료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다 보니까 네. 자문 수수료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지금 물가 하락, 이게 안정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조금 더 인플레를 보겠다고 했거든요. 자, 지금 인플레가 극도로 안정됐다고 그러는데요. 그 농산물이요. 그리고 농산물이나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왜 그러냐 하면 농산물은 수출이 자유롭지 못해요.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농산물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그 유통망에 도메인 또는 중메인으로 이게 개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금리가 낮아버리면 굉장히 그 농산물 시장을 유통 과정을 장악하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반면에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유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국제 가격하고 따로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인플레가 극도로 안정이 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평소에 접하는 이런 그 생활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금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가 안 된다고 해서 물가가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구매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이나 이런 일반 소비자 가격들이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상품의 가격 급등을 저는 잘 못 보는 것이라고 봐서 전 인플레 지금 인플레 낮은 게 아니다. 상당히 우려해야 할 만. 그래서 한국은행이 컨트롤 해야 되는 그런 변수라고 보는 겁니다. 물가마저도. 저희가 금리를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변수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한국은행이 즉 중앙은행이 부동산을 고려해서 금리 결정한다. 이제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는 저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세계 어디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을 잡는다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한국적 특징상 어느 정도 우리의 통화 정책은 부동산을 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주열 하는 총재가 지난달 혹은 2달 전 그때는 아직 이 외환 시장이 요동치기 전이었죠. 네. 환율이 안정될 때도 계속해서 현재 통화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 그 금리 인하 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그러니까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자칫 금리 인하 발언을 했을 때 부동산으로 또 돈이 몰려서 가뜩이나 잡아놓은 부동산이 또 반등할 것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은행이 부동산 때문에 금리 올리고 부동산 때문에 금리 내리고 뭐 그런 곳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려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만에 하나 이제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수 의견 나오고 뭐 금리 인하 쪽으로 또 방향을 바뀌게 된다면 아마도 부동산으로 자금은 또다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나라 같은 구조, 현재 산업 구조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따져 본다면 네. 시장이 미리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채권 강남 시장은 재건축이 이미 반영하고 있고요. 부동산도 급매물이 나간 걸로 봐서는 이미 금리 인하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주택담보대출이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시작할 때 다시 연 2%대로 네.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 또 정부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금리 얘기를 일단 여기서 잠시 좀 두고요. 좀 더 실물 경제 쪽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계청에서 4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됐습니다. 4월 산업활동 동향을 조금 눈여겨봐야 됐던 거는 그 전달이죠. 3월 산업활동 동향이 반등 기미를 보였기 때문이죠. 2달 연속 반등세가 유지될 것이냐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산업 생산, 투자 2개월 연속 동반 증가했고요. 좀 저희가 길게 보는 이제 그 동행, 선행, 순환 변동치 동반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데에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김연아 교수님도 먼저 해주실까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이런 걸 볼 때 전월 대비보다는 더 중요한 게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요? 네. 계절성 자체가 있고 지금 1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좀 나아졌다고 해서 그래 안심할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뭐 나빠진 것보다는 낫지요. 근데 보면은 지금 전월 동기 대비 전체 생산을 보면은 네. 전월 동기 대비도 0.7% 증가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도 0.7%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소비는 전월 동기 대비 1.2% 감소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는 1.4% 성장입니다. 뭐 네. 이거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투자를 보면은 여기는 설비 투자가 전월 대비는 4.6% 증가했고 건설은 전월 대비 2.8% 감소한 걸 되는데 전년 동기로 보면 설비 투자가 6.3% 감소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전형적인 장기 침체형 수치입니다. 장기 침체형 수치다. 그렇죠. 이게 산업 네. 생산이 전년 대비 한 0.7%밖에 안 늘었고 소비도 한 1.4%밖에 안 늘었다.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한 2.78%는 되는 나라인데 네. 이렇게 그 생산이나 소비가 뭐 0%대 혹은 1%대밖에 안 간다고 하는 거. 이건 저는 뭐 투자를 항상 제일 중요시 보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이 전년 동기 대비 한 6.3% 정도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네. 특히 뭐 생산이 늘거나 소비가 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설비 투자가 그 선행 지표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 우리 경제를 지금 경제학자들이 보는 분께 이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일본형 장기 침체를 할 것이다. 아니면 곧 위기가 올 것이다.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로 이제 정부에서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경제학자들은 뭐 그런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뭐 그렇게들 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전형적인 장기 침체이고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뭔가 돌발 변수가 생기면 장기 침체 정도가 아니고 위기 상황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돌발 변수라고 하시면 우리 저 신세동 교수님께서도 뭐 퍼펙트 스톰이라는 책을 지금 출간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당장 제2의 그 금융위기 사태 때나 혹은 IMF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그러면서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1위, 2위 우리 수출국들이 지금 서로 싸우면서 우리 상품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지금도 외환 상황도 환율도 급격히 인상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위기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되지만 최소한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장기 침체형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일단 뭐 그런 정도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교수님 전에 네. 듣겠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 따나 전월 대비를 보는 것은 한 달 사이에 굉장히 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대부분 보면 전년 동월비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전년 동월비를 보니까 생산이 0.7% 증가했다. 플러스예요. 2월, 3월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제가 뭐 지적하고 싶으냐면요. 4월에요. 조업일수가 네. 정상일하고 토요일을 반나절로 해서 계산한 것이 24일입니다. 4월이. 네. 근데 작년 4월이요. 23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4월이 조업일수가 작년보다도 하루가 더 많습니다. 하루면 약 5% 정도예요. 네. 따라서 제가 그걸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 나온 산업 생산이나 관공업이나 생산이나 소비나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작년 동월비로 그 일별로 조정하면 그래서 지금 장기 불황이 지금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이번 달에 지난달에 비해서 별로 변동이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 하루 많은 것을 감안하면
동행지수도 이번에 마이너스였던 것이고 그러면 13개월 연속이고 13개월 연속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장기 침체에 지금 들어가 있었던 달이다. 4월 달이.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두 분이 너무 나쁘게 보시는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이게 두 달 네. 연속 반등을 했다는 거는 최악의 국면을 피했다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거 산업활동 동향 지표를 좀 읽는 법을 봐야 되는데 네. 이 산업활동 동향 지표라는 건 생산 부분, 또 설비를 투자하는 뭐 건설 투자 부분, 소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점이 어느 정도 상황이냐라는 걸 집계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현재 산업활동 동향의 추세를 보면 우리 두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경기 하강 국면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통계청도 그렇고 당국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닥이 왔느냐 안 왔느냐를 이제 보려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지금 저 산업활동 동향의 이제 그림들을 보시면은 2월을 한번 보세요. 2월이요? 2월은 네. 거기 보면 저기 뭐 투자 같은 부분은 10%가 폭감하는 막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지수 다 나빴어요. 근데 3월에 워낙 2월이 나빴기 때문에 좀만 좋아져도 확 좋아지는 기저효과가 나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가 무려 저거는 전년 동기가 아닙니다. 2월 대비 네, 월 10%가 대비요. 됐고 뭐 생산 같은 경우에도 3% 소비도 늘었고 이제 4월 요번에 발표된 것이 이번에 투자도 4.6%. 그러니까 10%보다 4.6%가 증가 폭은 작지만 아직까지 플러스에 있죠. 하고 산업 생산도 0.7%. 물론 소비는 줄었지만. 그래서 저 통계를 보는 법은 뭐냐? 앞으로 5월, 6월이 계속 나왔었을 때 네. 전월 대비 계속해서 플러스 상승률, 즉 증가가 유지돼야 되는 것이고 저 추세가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미미하게라도 즉 0.3%라도 0.1%라도 증가율로 어느 정도 가야 비로소 여기가 바닥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2개월 좋아졌다라고 해서 경기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도 헷갈릴 텐데 큰 틀에서 산업생활활동 지수는 지금 생산 지표는 하강을 말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근데 과연 지금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냐 아느냐? 이거는 지금 2개월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적어도 5개월 이상, 당장 5월까지 봐서 3개월 이상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월 대비 계속해서 소폭이라도 플러스가 나와야 그게 그리고 적어도 반년이 유지되면 아, 이때가 지금 바닥을 찍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개월 연속 그나마 더 떨어지는 것보다야 낫죠. 그런데 아직까지 바닥을 논하고 반등을 논하기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1분기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저 효과 때문에라도 2분기는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냥 플러스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정부 당초 목표가 2.6 내지 2.7%인데 그러면 2, 3, 4분기에 계속 1% 정도씩은 분기별로 성장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2, 3, 4분기 계속 1%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냐? 분명히 플러스로 돌아서는데 그래서 한두 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정평론가 말씀한 6개월 혹은 그 이상을 봐야 되는 게 연간 우리가 목표했던 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야 되느냐? 네. 지금 상태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분기별로 0.6% 이런 정도 성장한다 그러면 연간 경제 성장률이 2%가 안 되는 그런 네. 가능성이 현재로는 분기별 1% 넘을 가능성보다는 더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 작은 한 달간의 수치에 뭐 조금 좋았다고 오늘 정부가 어떻게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긍정적인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 길게 봐야 된다. 서너 달 이상 계속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을 때 그때는 뭐 조금은 긍정적인 톤으로 발표를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 1분기에 그 정부 발표는 소비도 좋고 수출도 좋고 설비 투자도 요거 작년 요맘때입니다. 네. 그러다가 한 석 달쯤 지나니까 소비도 좋고 그다음에 그 설비 수출도 좋은데 설비 투자가 안 좋다 하다가 그다음 3분기에는 그 소비는 좋은데 뭐 설비 투자하고 수출이 안 좋다 하다가 제가 이번 표를 보고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한국 경제를 붙들고 온 게 소비입니다. 지금 소비가 작년 4분기의 전년 동비 증가율이 3%였어요. 1분기가 1.7입니다. 네. 지금 1.4 나왔어요. 지금 소비가 죽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수치상으로 보면 요거 하반기 가면 소비가 전년 동비로 아마 증가를 못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소비, 설비 투자, 수출, 뭐 대한민국의 성황 구석은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좀 경제가 굉장히 하강하고 있음을 좀 알고 선제적으로 좀 확실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매년
내내 그냥 경제 뭐 괜찮다 아직까지도 괜찮다. 전 진짜 답답하다. 우리가 김강도 원장님하고 저하고가 작년 5월에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을 했다. 경고를 때린 게 벌써 지금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정부는 지난달에 비해서 네. 생산도 증가했고 설비 투자도 증가했다. 이게 전월비 투자가 좋아진 거거든요. 경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성장률 전망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KDI OECD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치 2.4%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정부 목표치는 지금 여전히 2.6에서 2.7 사이이고요. 자, 이거를 두고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지만 뭐 정부도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부터요, 평론가님. 네. 청와대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6월 발표를 좀 봐달라라고 네.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얘기겠죠. 네. 시각차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KDI 보고서도 그렇고 KDI가 어쨌든 국책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네. 치우침은 가장 없는. 그러니까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외국계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경제 1.8% 뭐 이 정도고 또 더 하향 조정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나마 또 기재부하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밝게 보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립지대에 저는 KDI 연구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KDI가 기존의 연 2.6% 성장에서 2.4% 무려 0.2%포인트를 낮춰서 하향 조정했단 말이죠. 네. 그런 것을 본다면 현재 특히 OECD 역시도 지금 2.4%를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굉장한 하강 국면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에 아마 기재부와 함께 다시 한번 한국 성장률의 뭐 수정 전망치를 내놓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지금은 뭐 6월까지 기다려달라, 뭐 8월까지 기다려달라, 하반기까지 기다려달라라기보다 저기 좀 KDI가 2.4까지 낮췄다는 건 이미 빨간불은 들어왔다라고 이제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초에 이제 노무라가 1.8%를 제시했을 때 쓸마하고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그랬었죠. 근데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무디스가 2.1%. 물론 좀 무디스는 저도 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추정하긴 하죠.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KDI가 드디어 이제 2.4%로 내렸는데 그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그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서 효과가 난다는 걸 한 0.2% 정도 감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KDI가 발표한 거 보면 미중 무역 전제 분쟁이 확산되면 2.2%까지 후퇴할 수 있다. 미중 무역 분쟁 지금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추경 올라가 있는 것도 이하간의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뭐 짧은 시간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그러면 KDI도 보수적으로 2%입니다. 미중 무역 악화, 그다음에 추가 재정 투입이 없는 거. 그렇게 되면 2%면은 무디스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정부가 말하는 2.6%, 2.7%는 당초의 계획이고 그러면 사실은 한 2% 내외의 성장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항상 뭐 이게 컨틴전시 플랜이 될지 아니면 실제 플랜이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정부가 뭐 객관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항상 그 최악의 경우에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삼성그룹이 보면 항상 잘 나갈 때일수록의 위기로를 강조하고 매기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정부는 보면은 분명히 위기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계속 낙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물론 뭐 정부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어떤 위기 대응책 같은 것도 뭐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매달지 말고 그 비관적인 이런 시나리오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경제 정책, 특히 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해서 뭐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들 컨틴전시 플랜이 꼭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제2의 사드 사태처럼 중국으로부터 뭐 교역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뭐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거는 어디에 달려 있냐 하면 한국 정부가 미중 무역 분쟁에서 어느 나라 쪽으로 우리가 무게 중심을 옮기느냐에 저는 많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많은 신문의 비판처럼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친미적으로 가고 미국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정책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화웨이의 그 부품 공급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미국 쪽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가면
저는 중국은 굉장히 민감하게 저는 반응할 것 같고 과거에 그 마늘 사태에서 우리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거든요. 네. 마늘 몇 천만 불 그 수입하길라 하다가 뭐 전자제품에 대해서 수십억 달러에 우리가 그 보복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리고 중국은 한국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5천 년 동안. 저는 따라서 그것이 먹히고 안 먹히고를 떠나서 중국 사람들은 한국의 어떤 그 친미 경향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 태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고 단수 조치, 금수 조치까지도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다고 봐서 정말 지금 통상 문제에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정말 골치 아픈 투턴거리로 대두됐습니다. 신 교수님 네.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사드 사태하고는 또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네. 사드 사태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이제 북한의 핵 무기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을 포위하는 친미 국가들의 그 미사일 디펜스 MD 전략의 일환에 한국이 포섭되기 때문에 자기 나라 국가 안보에 굉장히 위해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극렬하게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던 것이고요. 네. 사드 보복으로 말미암아서 한국민들의 대중 감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이런저런 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국에서도 일부터 반성의 그런 움직임도 요즘 조금씩 중국 관광객도 들어오고 그런 풀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 주도를 해서 세계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많이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도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뭐 사드 보복할 때마다도 굉장히 경제적 여건이 좋고 고도 성장을 구가할 시기지만 지금은 중국은 자국 경제를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도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마이크론이 반도체 수출을 중국이 하회에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매달릴 게 한국 기업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외교 정책을 잘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줄다리기 외교를 해야 되는데 뭐 드러내놓고 우리가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쓰고 중국 기업에 대해서 뭐 압박을 가한다든지 공식적인 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보복을 가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 또 중국이 큰 시장이니까 최대한 그 어떤 미국의 입장도 난처하게 하지 않으면서 중국에도 우리 입장을 잘 설명을 하고 기업도 최대한 수출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뭐 공식적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 미국의 동맹국들이 가담하는 그런 제재, 한국이 불참했다가 또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 중간에서 중도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말이 쉽지만 실제로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뭐 그렇게 운용해 나간다면 사드 보복 때처럼 중국이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인 보복은 뭐 취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오늘 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제 너무 나쁘다라고만 이제 보지 말고 대안을 찾는 시간을 좀 갖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속 나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얘기를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요. 이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평가가 있잖아요.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이게 나왔는데도 지표가 하락을 했네요. 63개국 중 올해 우리나라가 28위를 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보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경제 지표 분야별로 들어가 보면 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다 순위가 꺾였거든요. 뭐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나오니까 저희가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론가님. 네, 기업 효율성 부분 하나만 이제 43위에서 34위로 이제 선순환이 됐고요. 네. 가장 좀 뼈아팠던 부분이 경제 성과 부분이었습니다. 경제 음. 성과가 20위에서 27위로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같이 이제 수출이 큰 틀에서 경제 성장 동력을 되는 그런 국가에서는 경제 성과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그만큼 악화됐다라는 것은 이미 성장성에 있어서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다, 악화됐다. 이걸 뭐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정부 효율성 측면은 저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게 정부 성과, 정부 효율성이 늘 양날의 검인 것이 정부가 재정을 통해 가지고 막 빚을 내 가지고 세금을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또 최근에 한국 경제는 정부의 돈으로 키워왔다, 이따 버텨냈다, 뭐 그런 네. 평가가 볼 수가 있겠고, 예. 저 통계를 보시면 일단 전반적으로는 기업 효율성을 제외한 부분들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뭐 고용 부분이라든가 표현 안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이 좀 악화된 그런 참문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게 많이 있어서요. 우리 경제 현안 중에 가장 갑론을박이 심화 분야를 꼽자면 아마 이 최저임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제 심의가 어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이제 새로 뽑혔고요. 어제 첫 이제 심의를 했는데 역시 시작부터 또 부딪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가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평론가님, 네. 어제 첫날이라 하긴 그렇고 재심의가 열린 어제 첫날이었는데 네. 뭐 갈 여전인데 길은 멀 것 같고요. 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 자리에서 논의했던 그 투트랙으로 하게 되는 것은 지금 국회가 난항을 겪고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내년에 될지 말지고요.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까지는 기존의 결정 방식, 그러니까 9명, 사측 9명, 노측 9명, 공익위원 9명이 해서 하는 이제 그 최저임금 체제로 가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좀 상당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뭐 정부도 많이 좀 각오를 했는지 공익위원 부분을 위원장 외에 다 갈았습니다. 8명을 다 갈아서 굉장히 중립적인 분들로 이제 가르게 됐는데 이제 올해의 최저임금 화두는 뭐냐? 일단은 사측에서는 오히려 내리자는 쪽을 동결 또는 뭐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리자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 인하를 하자. 예, 상징적인 네. 인하를 한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동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노측에서는 내리기는커녕 동결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제 완전 강경으로 맞서고 있고 네. 좀 이따 또 얘기는 하겠지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중간에 있었거든요. 네. 작년에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노조 측도 옳은 거 없다. 그러니까 왜 그때 산입범위 이걸 확대를 했느냐, 그러니까 다시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 이렇게 되면 똑같이 옛날처럼 싸우다가 한쪽은 나가버리고 결국 공익위원회 뜻에 따라서 그쪽 손을 들어줄 것 같은데. 이번에도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박준식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상 수준이 빨랐던 건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이 언급을 한 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네. 최저임금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전망은 진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 하면 이번에 새로 된 공익위원들이 뭐 상당히 뭐 사쪽이 가깝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지만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정부의 입김을 대부분 받는 교수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얼마만큼 소신껏 근로자 편도 아니고 정부 편도 아니고 사용자 편도 아니고 중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최저임금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공익위원이라 하면 저는 강력하게 동결을 주장하겠습니다. 동결하고 일시적입니다. 금년 또는 내년 한 2년 동안 동결하고 정말 그것이 어렵다. 도저히 근로자들이 못 받겠다고 하면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업종 한 3개 정도에 대해서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동결하자. 그런 카드로 절충이 되었으면 저는 매우 성공적인 최저임금 결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그러지 않은, 동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맥시멈이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그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그 정도로 가면 저는 굉장히 깔끔한 절충안이 되었다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업종별 차등화까지도 탄력적으로 생각해 보자. 업종별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말씀. 네, 그게 이제 소상공인일 수도 있고 또 제조업에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저는 가장 타격이 많이 받았던 업종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1년 정도, 2년 정도 동결하고 상황을 봐가자. 저는 그 정도로 양쪽이 좀 타협을 해주면 굉장히 깔끔한 성공적인 최저임금 결정 프로세스라고 봅니다. 의견을 주셨으니까 뭐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의견을 말씀하셔야겠네요. 예, 뭐 네. 저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우리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우니까 이원화시켜서 구간결정위원회하고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를 한다고 그렇게 법안을 올렸다가 지금 뭐 법률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사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건 정부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거. 공익위원들 말씀하셨지만 공익위원들이 사실은 뭐 그분들이 무슨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데이터를 돌리고 하겠어요? 다 정부에서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또 정부의 어떤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위원회가 2개로 나뉘었으면은 한 위원회마다 또 시끄럽고 떠들썩했을 텐데 차라리 하나로 뭐 통일된 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은 점도 있다. 시간도 2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요번에 위원들이 다소 좀 중립적인 위원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죠. 정부가 어느 정도 지난 2년 동안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팔랐다라고 네. 사회적 공감대 있다 한다면 이번에는 결단을 내려서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익위원들이 그렇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그 차이잉원이라는 분이 좀 진보적인 분인데 그분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을 걸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만이 그 전에 한 10년 동안 최저임금이 거의 인상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2016년에 5.8%, 그 다음에 5%, 2년 동안 한 10% 정도 올렸는데 우리나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영업자들 다 죽겠다 난리 나고 중소기업들 다 도산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동결을 했습니다. 그 결단을 최고 지도자가 내린 거죠. 물론 네. 똑같아요. 거기도 그 최저임금 인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가지고 그 기구가 의사결정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결국은 정부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도 정부가 경제 엄중함을 인지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떤 정부의 그 영향력이 있는 위원회라고 한다면은 제가 동결 뭐 인하한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 같고요. 네. 그 동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좀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결론은 뭐 저는 그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측위원들을 박차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난 31년 동안에 사측위원이나 아니 노조측위원이 박차고 나가지 않은 경우는 두 분밖에 없습니다. 항상 보면 최저임금 속도가 좀 낮으면 노측에서 박차고 나가고 높으면은 사측에서 박차고 나갔었거든요. 작년에 사측에서 박차고 나갔죠. 그랬죠. 작년 재작년. 근데 네. 요번의 경우에는 뭐 사회적 공감대 자체가 낮은 임금 인상이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니까 아마 노측에서 박차고 나가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리 보는데 동결에 가까운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저는 지역별이나 혹은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박영선 장관이 그 국회 시절에는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를 하고 올해 최저임금 동결해야 되겠다고 주장하시다가 정부에서 보고함 딱 받아올 때 톤이 바뀌었거든요. 뭐 한마디로 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지역별의 업종별로 차등화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그 준비를 해야죠.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지역이나 그 업종별로 차별해서 지급하는 나라도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규모가 경제 규모가 작다는데 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11위, 12위권 경제 규모고요. 5천만 인구인데 왜 국토 영토가 작다고 작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도시하고 농촌하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생활비 같은 것도 격차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통계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근데 아마 올해 그걸 적용하기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은 저는 조금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평론가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시겠네요. OECD가 최저임금 상승에 관해서 한국 경제와 고용에 큰 부담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면서 감론을박이 더 뜨거웠던 부분이기도 아마 했고요. 뭐 이걸 가지고 이번에 이제 사측에서는 동결 또는 상징적인 인하를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국제기관에서도 최저임금 때문에 뭐 큰 부담이 줬다라고 인정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세 분도 다 생각들이 다 다른데 네.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최저임금은 저는 명확하고 간결하고 클리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고 최저임금은 정말 사회복지의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뭐 인상 속도, 인상 폭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인상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사측 반발이 크니까 이걸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통해 가지고 또 노동계층을 달래고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꼬여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 교수님 또 업종별 차등 적용 얘기 나왔는데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 다 풀고요. 주휴수당도 다 어떻게 되는지 더 명확하게 한 다음에 시간당 얼마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 한국이 거의 100% 가까이 지키는 이런 체제로 앞으로 최저임금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2년 전에 최저임금 인상법 크기 전에도 실제 최저임금 못 받는 분들이 한 25%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잡아서 그렇지 10명 중 아르바이트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만 최저임금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높지 않았을 때 3명 정도는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참에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간다면 최저임금이라는 자체를 뭐 여기 따로 저기 왜냐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같은 거 하면 일반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네. 그럼 부담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전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보면 그동안에 한 2년 동안에 이런저런 막 굉장히 꼬였던 거 다 칼로 쳐내고 시간당 얼마 다 지키고 이런 식으로 저는 아예 명확하게 가는 그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또 이렇게 제언합니다.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총화이기 때문에 뭐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조금씩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게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최근 나온 지표를 하나 보면요. 3월 제조업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 근로 시간이 작년 동안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줄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이거를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뭐 긍정 부정을 따지기 전에 그 근로 시간이 평균적으로 주는 경향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52시간으로 묶으니까 52시간 이상 하던 그 회사에서 줄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것 때문만 이 결과가 나타난 건 아니다. 네, 그걸 통계 근로 시간 통계를 보면 지난 2년 내내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근무 시간이 평균적으로 줄고 단기간 일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장기간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드는 이런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우리 2,800만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한 1.5시간 줄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52시간 그 근로 시간 제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전 최저임금이라든지 또는 불경기에 따르는 어떤 휴업 또는 휴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서 이 문제를 해석할 때는 조심해서 해석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경제활력에 관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이 홍남기 부총리가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 발굴 뭐 이런 것도 발표를 했고요. 어쨌든 우리 경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밑에서부터 끌어올리게 만드는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런 주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1단계 프로젝트 작년 10월 달에 2조 3천억 플러스 알파에서 포항 영일 만에 공장을 증설하고 여수산업단지를 공급한다는 것이었고요. 2차는 작년 말에 6조 원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금 삼성동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허용한 것들이었고, 요번에 이제 3차는 아직 최종 발표는 안 됐습니다. 내용이 아직은 보완 사항인데 한 10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또 그 중에서 가장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세계가 화성에 짓는 복합 테마파크입니다. 그게 아마 4조 5천억짜리 정도 규모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이렇게 기업이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건 뭐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근데 지금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결국 정부에 하는 일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간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뭐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 투자를 네.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어떤 세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사실은 지금 뭐 정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오히려 지금 심각하게 법인세라든지 뭐 올린 지 얼마 안 되지만 감세 문제도 한번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규제 완화하고 법인세 감세 뭐 그런 것들 아니에요. 특히 이제 해외에 있던 공장들 리쇼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면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것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들도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한 10% 정도만 여건이 맞으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그 뭐가 부족해서 나갔느냐, 그 돌아온 이런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조사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돌아올 수 있도록 강하게 좀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을 찾아가서 한번 의견을 청취해서 기업 활동을, 투자를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겠느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과감하게 지시하는 것.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이 하겠다는 건 뭐 조금 숟가락 얻는 이런 개념보다는 근본적으로 지금 투자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투자를 하게끔 이런 인센티브가 생기게끔 하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세 얘기하셨으니까 잠깐 시청자 의견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6955님, 자영업자에게는 연매출 1억 이하는 부가세 면세 추진이 가장 확실한 카드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세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이런 식의 그 밑바닥 정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감세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감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부의 그 대책을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 상황 반등을 위해서 기업 투자를 살려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재벌이에요. 신세계그룹. 네. 예. OECD는요, 최근에 나온 전망에서요, 한국 경제에 뭐를 지적했냐면요,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생산성 제고가. 네. 생산성 제고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옛날에 최경환 장관이 그 장관 되자마자 2014년도에 그
관광복합단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전 핵심을 모른다는 거죠. 체질 개선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생산성 제고에 대한 투자가 전혀 지금 정부의 아젠다에 아예 없다는 거죠. 지금 OECD도 그러고 많은 민간 경제학자도 그러고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이 지금 급격하게 추락한 지가 한 2년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해 줄 근본적인 대책은 안 나오고 맨날 무슨 뭐 테마파크 뭐 이렇게 면세점 이런 이야기만 나와서 정말 이게 지난 한 8, 9년 동안 이 기재부가 도대체 뭘 하는 데인가 저는 정말 비판하고 싶고요. 우리 경제 정말 생산성이 문제입니다.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단기 대책, 어떤 중장기 대책을 내놔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5년 전서부터 했는데도 맨날 나오는 이야기는 복합 테마파크, 건설, 현대 무슨 뭐 뭡니까 잠실에 있는 센터 정말 1960년대 발상 구조를 네. 의식 구조를 저는 탈피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론가님, 네. 홍남기 부총리 추경 통과 협조해 달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추경은 어쨌든 국회 계류된 상태고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렇죠. 정부로서도 답답한 심정을 몇 차례나 드러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추경이 통과가 되고 6조 7천억, 한 7조 원 정도, 6조대라고 하는데 이제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어디에 쓸지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겠고 단기적인 경제 정책이 있을 텐데 지금 만에 하나 이제 적자 재정을 하고 추경을 통해서 쓰는 돈들이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간다면, 즉 뭐 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돈이 또 돌아간다면은 저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쓰는 이 단기 이 지금 추경의 이 돈은 그야말로 단기 부양, 좀 나쁜 말이지만 몰핀을 투약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를 빠르게 끌어올린 데 이게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 돈들은. 근데 이 돈 받아가지고 또 다시 막 큰 틀에서의 사회 안전망,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회 안전망은 예산으로 막아야 되고요. 지금 막 급속하게 막 재정 투입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경기 살리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막 추경이 중요하죠. 저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좀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돈만 많으면 뭐 합니까? 경기를 빠르게 좀 반등시키는 데 좀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나오는 돈들은 굉장히 좀 단기적인 안으로, 근시안이 나쁘지만 이 돈만큼은 좀 근시안적으로 끌어들이는데 바로바로 써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하고 싶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얘기도 몇 차례 강조가 네. 됐기 때문에요. 김 교수님. 예, 저는 뭐 생각이 조금 다른데. 아, 다르세요? 예, 예. 말씀하시죠. 그 뭐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지금 추경을 투입하면은 한 0.1%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데 막 휘발성으로 여기저기 이제 뿌려서 뭐 청년 수당 주고 그렇게 해서 0.1% 올리는 그 경제 성장률이 뭐 크게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기업의 구조조정, 그 노동의 유연성 확보,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천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정부가 3년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6개월, 1년 앞을 내다보고 0.1% 경제 성장률 올리는 것보다는 3년 뒤에 우리 지금 정부가 그 어떤 임기를 다했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이렇게 개선되고 이런 업적을 남겼다라고 할 수 있는 좀 큰 그림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경도 원칙적으로는 본 예산에 이렇게 다 포함이 돼야지 추경을 자꾸 만드는 건 맞지 않죠. 그런데 추경을 편성한다고 그러니까 그 본 예산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있는지 잘 체크해서 보고,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본 예산과 달리 추경은 정말 그때그때 막 임기응변시로 만들어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도 다시 리뷰를 안 해봅니다. 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래도 국민 혈세인데 7조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내년에 뭐 TF를 구성하면서 반드시 이것들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그 프로세스도 반드시 좀 갖추고 추경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국가 채무 비율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2년 국가 채무 비율이 45%로 전망된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노선이 아니죠. 하나의 잣대로 나온 게 이제 40%라는 얘기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마지노선 40%의 근거가 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 교수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40%라는 비율이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화엄경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당이 무려 뭐 5년 전쯤에 그때 국가 부채 비율이 훨씬 낮을 때도 네. 40%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반박하던 정부가 지금 와서 이게 무슨 뭐 성역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저거 하긴 한데요. 저는 뭐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40, 뭐 1, 2% 넘어갈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 이것이 제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쪽으로 투자가 된다고 하면 5천만 국민 중에 저는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요. 이 돈이 그냥 꼰자주고 그냥 뭐 일 찾아봐 그러면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말하는 뭐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이런 네. 식으로 돈이 흘러간다고 하면 정말 돈 내는 사람도 화낼 것 같아요. 저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돈을 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불만이 생길 것 같아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40%에 대해서 어떻게? 예, 저도 뭐 기업에서 CF를 해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40%라고 하니 근거 옥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든지 오늘 하루에 한 2kg 뛰어야 되겠다.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또 목표로서 그런 개념으로 두자고 하는 것이고요. 일부 이제 진보 학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재정을 많이 확장해야 된다. 국가 빚은 아무리 늘어나도 그건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근거를 모르겠어요. 그 근거로 드는 게 첫째로 뭐 OECD 평균이 110%다. 둘째는 일본이 240%인데도 까딱없다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40%가 맞습니다. 네. 국가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는 근데 조금 범위를 넓혀보면 전반적인 국가 부채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 정부의 그 채권들도 있고요, 공기업들, 지방기업, 중앙공기업, 그다음에 정부가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라든지 교육 공무원, 군인들 연금까지도 다 지급 보전해야 되거든요. 그거 합치면 지금 재작년에 1,700조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우리나라 GDP가 1,800조, 900조 되는데 GDP 100%를 아마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OECD 자꾸 비교하는데 OECD 전체가 경제가 건강한 경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그중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하나는 굉장히 자랑할 만했는데 이제 더 이상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닐 정도로 사실상은 국가 부채가 실제로 정부가 부담해야 될 국가 부채는 이미 GDP의 100% 선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자꾸 이제 일본을 예로 드시는데 일본은 세계 3대 경제 강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기축통화로서 이런 금융위기가 나면 일본은 오히려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한국은 보세요. 지금 경제 성장률 조금만 많이 해도 당장 환율이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기본 체력이 다른 거고 일본의 경우에는 해외로 자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품으로 벌어들이는 외화 못지않게 자본 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똔똔이거든요. 네. 일본은 60년 동안 엄청난 무역 흑자를 거두면서 해외 투자했던 자산에서 들어오는 외화 수익이 굉장히 많고요. 한국은 그 전혀 없습니다. 상품 수출밖에 없는데 상품 수출도 최근 한 1, 20년 좋았는데 요즘 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일본의 경우에는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국민들이 국채를 다 사줍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에 올 가능성이 없는 거고 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금 국가 부채가 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자 부담 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거두절미하고 한국은 일본 봐라 일본은 200% 넘는데 우리나라 더 빚 더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저도 40% 조금 넘을 수도 그게 뭐 금과 옥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바텀 라인을 해놓고 정해놓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정 건전성 유지 실질적으로 한 100% 이런다고 본다면 한 40% 정도는 선을 정해놓고 가급적이면 그걸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 경제장관 회의 때 대통령께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한테 40% 근거가 뭐냐 그러는데 홍 부총리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최소한 경제부총리 특히 이제 재정기획부에서는 그걸 나름대로 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경제부총리로서 소신 있게 좀 대통령께 답변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제 토론을 해 오면서 뭐 아무래도 문제 지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은 세 분의 의견을 좀 제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제언을 하시겠습니까? 그 한국 경제는 진짜 근본적인 어떤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아픔, 질병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질병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부는 지금 너무 단기적인 어떤 그런 대책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근본적인 즉 지금 조치를 하면 그 효과가 다음 정부나 다음 정부에 나올 만한 그런 긴 포석에서 어떤 산업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생산성 높이는 그런 문제, 그리고 정말 역대 정부가 못 해봤던 어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확고한 어떤 그런 수술, 이런 어떤 작업들을
남은 임기 동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손에 물을 안 묻히고 뭐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정부는 그냥 완전히 뒤로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태도로 너무 지난 2년 동안 많이 와왔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보면 금년보다도 오히려 내년보다도 내후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간다. 그런 관점에서 좀 근본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노동 생산성 제고 이런 방면에 전 정부의 정책의 어떤 그런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 교수님은 서두에 기업 투자 얘기를 이제 언급하셨으니까. 아니, 뭐 저도 사실은 뭐 식 교수님이랑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솔직히 보면 앞으로 2, 3년 동안 경제 지표가 급격히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좀 봅니다. 네. 그렇다 한다면은 당장의 경제 성장률 0.1%, 2% 올리는 것보다 이 정부가 임기를 다했을 때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에 손을 댔다. 특히 이제 노동 친화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다른 어느 정권보다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는 좀 더 할 수 있는 일을 있으시다라고 하는 기대를 많이 받았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선 반발이 심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문제, 산업 구조조정 문제, 노동 유연성 문제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으면 나중에 하시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조금은 어떤 복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노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노동 유연성 하면은 당장 실직하고 나면 갈 데도 없고 실업수당 같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어쩌면 정평론가님 의견하고 좀 다른데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좀 구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노동 유연성이라는 명제가 도입됐을 때 그래도 노동자들의 반발을 조금 줄이려고 그러면 사회 안전망이 완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그 대신에 노동 유연성 문제, 그다음 기업 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그 근본적인 해결은 못한다 하더라도 첫 삽이라도 뜨고 그래서 그 과제를 다음 정권이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경제의 기본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초 작업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평론가님. 네, 사회 안전망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꼭 해야 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추경 끌어가지고 이걸 또 그쪽에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였었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또 혁신 경제, 혁신 성장, 그다음에 공정 경제였었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이 공정 경제 하나에 올인하고 혁신 쪽은 완전히 좀 민간 기업에 맡기고 소득주도 성장은 그동안에 했었던 문제가 없었나라는 걸 반추하는 이런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저는 출범 때부터 얘기했지만은 공정 경제 부분이거든요. 우리 한국에 정말 오랫동안 쌓여왔던 이 불공정, 그건 기업 갑질 문화도 있지만 노동계에도 함께 존재하는 불공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남은 임기, 남은 정권의 시간 동안에 공정 경제 하나만 잡고 정말 밑바닥부터 치고 나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향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혁신,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공정 경제 하나만 붙잡고 그거 하나만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런 자세로 간다면 저는 오히려 새로운 해법도 등장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만. 만약에 말씀하시죠. 저 동의를 하면서도 공정 경제를 지금 역점을 두어서 한 2년 추진하면 우리 실물 경제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혼란한 상태로 갈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작을 했으면 집권 초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저희가 하나의 모아진 해답을 딱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참 힘듭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 경제 문제라는 게 너무나 이 다방면의 여러 이해관계들이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된 토론을 통해서 답을 조금씩이나마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상 돌아가는 소식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슈 따라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뒤로 대형 크루즈선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다리 근처에서 두 배가 가까이 붙더니 유람선이 옆으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CCTV에는 두 배가 스치듯 인접한 뒤 크루즈선이 갈지자로 휘청거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뒤따르던 크루즈선의 우측 뱃머리가 유람선 좌측 후미 부분을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유람선이 옆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크루즈선 앞부분에는 사고 충격으로 인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대형 선박은 막 출항을 하는 그런 중간에 저희 선박을 추돌하여 발생한 전복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크루즈선은 스위스 선적의 바이킹 시긴호로 알려졌습니다. 길이 135m, 폭 12m에 객실 95개를 갖춘 대형 선박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탄 27m 길이의 유람선보다 훨씬 큽니다. 현지 경찰은 이 배를 억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z éjszaka folyamán megtörtént a szállodahajó teljes legénységének a kihallgatása, illetve az ott több mint 180 főnek a meghallgatása, illetve további 9 főnek a kihallgatása, akik egyébként láthatták, illetve látták magát az eseményt. 현지 언론은 이번 사고가 헝가리에서 일어난 선박 사고 중 75년 만에 가장 큰 사고라며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슈 따라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을 좀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네요. 뭐 저희가 세월의 악몽이 있기 때문에 헝가리에서 전해진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 정말로 비보가 전해졌는데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다뉴브 강 이게 뭐 우리한테는 도나우 강으로 더 많이 익숙할 텐데요. 네. 그 강에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그 야경 명소로 유명합니다. 네. 그 다뉴브 강에 이제 유람선을 탄 우리나라 승객, 관광객, 단체 관광객 30명과 그리고 그 여행사 직원 3명이 탑승했던 소형 유람선이 이제 침몰을 하면서 전복이 되면서 지금 7명은 구조가 됐는데 네. 다른 분들은 지금 이제 실종 상태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더 안타까운 거는 이게 대부분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배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지금 동부 유럽 뭐 5개국 독일, 오스트리아, 뭐 크로아티아, 저기 체코 또 헝가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패키지 여행 상품이 굉장히 인기예요 요즘에. 네. 그런데 저기가 이제 그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패키지 여행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그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효도 관광으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동호회도 친구들도 이렇게 좀 큰맘 먹고 사는 그런 상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사연들이 딱합니다.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실종자 중에 6살 여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할머니, 외할머니하고 엄마하고 그 손녀하고 3대가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딸 아이를 그 부모님이 봐줬나 봐요. 그래서 고마워서 갔었는데 그 효도 관광으로 간 건데 그런 또 비보가 있고요. 또 뭐 그 남매가 같이 갔는데 네. 예, 그 여동생 누나는 구조가 됐는데 남동생은 또 지금 실종 상태고 뭐 네. 지금 사연들이 뭐 그러니까 또 엄마랑 같이 여행 그 외가 식구랑 여행을 간 가족인데 2명만 구조가 됐다든가 뭐 지금 일일이 가족들을 보니까 사연도 그렇고 가게 된 이유들도 그렇고 지금 생사가 갈리면서 지금 가족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가족들이 참 5만 가지 생각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예, 구조가 된 가족도 너무 큰 트라우마를 가질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구조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죠. 지금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경화 외무장관이 이제 그 현재 도착이 됐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면 가서 그 구조 본부의 본부장 역할을 하게 되고요. 뭐 지금 이 강 자체가 그 하류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다른 크로아티아부터 뭐 계속 이렇게 겹쳐져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그 도움이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구조가 된 분도 3.3km 저 하류 쪽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구조가 된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또 그리고 지금 뭐 비도 많이 왔고 물살이 빨라지고 있다고 물살이 하죠.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밀려갔다라고 하면 뭐라도 잡고 생존해 있으면서 밀려갔던 분도 뭐
상당한 거리로 밀려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주변 국가들과의 좀 협조 요청이 가능하려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헝가리 총리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좀 그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람선을 침몰하게 만든 부딪히게 만든 선장이 또 체포됐다는 소식도 현지에서 전해지고 있죠.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구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물살이 빨라지고 비가 더 온다고 하니까 수심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수색에 지금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침몰한 배가 허블레아니라는 배인데 어떤 배입니까 이게? 이게 좀 황당한데요. 허블레아니가 이제 이게 지금 피해 이 단체 관광객이 탔던 소형 유람선인데 한 27m 정도 된다 그래요. 전체 길이가. 그렇게 큰 배는 아니군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배를 추돌한 그 바이킹 시긴이라는 그 선박은 크루즈예요. 그래서 130m예요, 길이가. 거의 5배 나는 정도의 그 배에 지금 추돌이 된 건데 이 피해 그 선박 이 허블레아니의 경우에는 1949년 소련에서 건조된 거의 70년 된 그 선박입니다. 뭐 엔진을 80년대에 헝가리 엔진으로 다시 바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70년 된 이 노후 선박의 경우에 뭐 큰 충돌이 아니어도 외장 쪽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라서 오늘 뭐 전문가 한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용접을 해서 이어 놓았던 그런 부분이 노후 선박이기 때문에 그 추돌 순간에 뭔가 터졌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그 위험성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서 마음이 아픈데 구조 소식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림동 성폭행 미수 CCTV 영상, 이 영상이 또 공개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굉장한 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경찰의 대응도 그랬고요. 저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뭐 경찰에서도 관심을 크게 갖게 된 계기가 피해자가 SNS에 올린 거죠. 저 영상을. 그러면서 이제 그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처음에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그냥 단순 주거 침입만 로 처벌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추가된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처음 나왔던 영상은 그냥 한 10초 차이로 문이 닫히니까 뭐 이렇게 문 좀 만지고 돌아간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근처 건물의 CCTV를 보니까 저렇게 한 300m 이상을 쫓아가는 뒤쫓아가는 이게 저 영상만 보면 계획 범죄임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뭐 본인은 지금 피해자는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걷는 모습을 보면 저는 술 취한 사람 영상이 아니죠. 만취를 떠나서 술 취한 사람 영상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은 그 피해 여성의 그 현관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저 이후에 저 번호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 뭐 자기 휴대폰에 그 손전등 프레쉬를 비춰가면서 문을 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 현관에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문을 다시 열으려고 시도하는 거 그런 영상이 지금 나온 거예요. 저걸로 봐서는 저거는 단순 주거 침입으로 처벌하기에는 행위 자체가 강간의 협박에 착수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성폭법에 있는 주거 침입 강간 미수죄를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거 침입 강간 미수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영장을 신청을 한 건데 구속 영장을 글쎄 지금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문을 열려고 했던 그 행위 자체를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워할 만한 영상이어서 그렇죠. 이게 뭐 청원까지 올라온 이유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그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다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네. 그 다른 영상 이건 지금 피해 영상 저 피해자의 저거만 있는데 저때 안에 저 방에 있던 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요. 네. 그래서 코드 1으로 출동하는 경찰이 그 한 3분 후쯤에 이제 그 주변을 탐색을 하는 영상이 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산책하듯이 어슬렁거리는 모습들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코드 1에 대한 대응이 너무 미온했고 네. 그게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는 거죠. 여성에 대한 범죄, 특히 저런 그 성범죄 의도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만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저 영상도 다 저게 피해자가 확보한 영상이라는 거죠. 자, 뭐 연관지어서 같이 얘기해 볼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그 아내의 과거 탄원서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이것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 집에서는 잘한다. 이렇게 두둔하는 듯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원서가 지금 뭐 요즘에 쓴 거는 아니고 네. 2008년에 그 재판을 받을 때 당시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뒤늦게 보도가 된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에 대해서 조두순에 대해서 뭐 살림도 잘하던 사람인데 다만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뭐 그게 있었다 이러는 네. 거예요. 그리고 뭐 결혼 생활 중에 그 범죄 전력이 11건이거든요. 근데 부인은 뭐 그거는 개의치 않겠다는 의미인지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뭐 저 탄원서는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저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사를 했는데 네. 저 조두순 아내 조두순은 지금 뭐 그 교도소에 있으니까요. 구역 중이죠. 예, 네. 아내가 이사를 했는데 그게 피해자 집하고 한 800m 정도 거리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부인이 본인은 그거는 관심 밖의 얘기다라는 취지로 그것도 논란이 예, 저는 탄원서는 되고 있어요. 뭐 가족이니까 뭐 그렇게 과장해서 썼을 수도 있다고 네. 보이지만 피해자 집 800m 부근에 이사를 했으면서 본인은 본인은 크게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관심 밖이다. 라는 그 발언은 상당히 네. 이거는 부창부수도 아니고 이거는 그 사람으로서의 공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인근에 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조두순이 아니고 조두순의 아내니까. 근데 만약 네. 출소하면 같은 집에 살게 그게 이제 될 가능성이 높지 문제예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두순이 조두순 아내랑 관계가 여전히 괜찮다고 하면 그러면 또 조두순은 평생 본인이 돈을 번 사람이 네. 아니에요. 아내가 지금 생계를 책임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돌아올 곳은 아내 집밖에 없는 거죠. 아내가 내치지 않는 아내. 그러면 예. 800m 인근 거리에 살게 예, 살게 된다라는 되는 걸 건데 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전자발찌 부착 7년 그리고 5년 동안 신상 그 정보를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선고 내용은 근데 저 전자발찌고 또 이 조두순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 24시간 보호 관찰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24시간 그 동선이 네. 예, 추적이 됩니다만은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해자가 이사 간다는 건 그 아버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냐. 저는 그거는 정말 지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조두순이 본인이 정말 반성을 한다면 본인이 이사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외교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출을 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관 파면 의결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을 했죠. 예, 이제 굉장히 그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후에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신속하게 저렇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강유성 의원에게 얘기를 해준 참사관은 파면, 네. 그 참사관이 볼 수 없는 자료를 보여준 공무원은 3개월 감봉, 그리고 저 주미 대사관의 관리 책임이 있는 조윤재 대사는 어떤 뭐 징계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사관인 변호인은 잘못은 있지만 파면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뭐 앞으로 소청심사위하고 행정소송에서 이의를 제기할 뜻을 지금 밝혔습니다. 네. 강효상 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강효상 되는 의원은 것이겠어요? 고발을 당했죠. 그 외교 비밀 그 누설에 대한 걸로 지금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거고요. 한국당 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뭐 강효상 의원의 처신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발이 된 상황에서는 뭐 원내에서는 강효상 의원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 마지막으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하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권도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의 출구 전략들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지금 상황에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부담스럽죠. 그런데 지금 여야 사당에서는 이제 한국당 빼고라도 의사일정 잡자고 하는데 네. 그러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고요. 어떻게든 하여간 한국당의 동참을 받아내야 되고 그 대안들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오늘 열렸고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금통위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갖는 시간 지금 시작했습니다. 현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건을 보면 먼저 세계 경제의 그 성장세는 둔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국별로 보면 먼저 미국은 고용 호주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중국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성장 흐름이 약화되고 있으며 유로 경제는 약세와 확장이 혼조된 그런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국 주가와 금리가 하락하고 신흥국의 경우에는 환율이 큰 폭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를 부문별로 보면 설비와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는 완만하지만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수출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또 물량 기준으로 보면 개선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1, 4분기 중에 부진해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으로 향후 어떤 전망 흐름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0%대 중반의 낮은 오름세를 지속하였고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0%대 후반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물러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1%대 초중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4월 금통위 회의 이후 국내외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우려에 주로 영향을 받아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가와 장기 시장 금리가 큰 폭 하락하고 원 달러 환율은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금년 1, 4분기 중 월 평균 2조 원대의 소폭 증가에 그쳤던 가계대출은 4월 이후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의 성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아울러 가계 부채를 포함한 금융 안정 상황에 계속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앞서 언급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거시경제의 흐름과 금융 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조동철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린 금통위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시장의 관심사였던 소수 의견이 있을 것인지 조동철 위원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향후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라는 내용도 이주열 총재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연구원 토크쇼 직설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